똑똑 안녕하세요. 룰자의 마음 보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클린 나쁜 감정은 씻어내고 좋은 감정을 채우는 마음혁명 구산하기 류슌 씨가 지었고요. 류도진 씨가 옮겼습니다. 비즈니스 북스에서 출판했네요. 이 책은 마음 챙김 명상을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 하면 좋은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5장에 걸쳐서 책의 제목처럼 아주 클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음도 몸처럼 주기적으로 디톡스가 필요하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면 정말 좋겠다. 살다 보면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좀 더 즐거운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 좀 더 잘해봤으면. 앞으로는 그 사람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은데. 지금보다 더 잘 돼서 고생스럽지 않게 살아봤으면. 좀 더, 다시, 앞으로는, 지금보다. 이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결핍감, 단순한 바람을 넘어선 마음의 갈증 같은 것을 누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말하자면 마음의 얼룩과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개운하지 않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곤 하지만 매일매일의 업무와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꽤 얼룩져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면 마음이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 늘 초조함을 느낀다. 쓸데없는 생각들로 마음이 어수선하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아직도 품고 있다. 돌덩이를 떠안고 사는 느낌이다. 세 번째, 타인의 행동에 늘 신경을 쓴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긴장한다. 남들에게 잘 휘둘린다. 네 번째, 실수하면 동요한다.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가 나약하게 느껴진다. 다섯 번째,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며 괴로워한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늘 제자리다. 여러분도 이 같은 고민이 한두 개쯤은 있을 테죠. 이런 감정들은 모두 내버려뒀을 때 점점 쌓이는 마음의 얼룩입니다. 이 얼룩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몸에 얼룩이 묻으면 물로 씻어내죠. 그렇다면 마음의 얼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씻어내면 됩니다. 바로 마음을 씻는 기술로 말입니다. 마음을 씻는다는 표현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불교 세계에서는 예로부터 생활의 기본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온 개념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울적하고 무겁게 하는 얼룩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 일체의 결핍감으로부터 마음을 해방하는 것. 하루하루가 상쾌해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라고 생각될 만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마음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후련해진 마음의 경지. 말하자면 깨끗한 마음에 가까워지도록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더욱 쾌적한 하루하루를 보내자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 책에서는 마음을 씻는 기술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제1장 멈추기.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춘다. 부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마음의 침착함을 되돌린다. 제2장 닦아내기. 스트레스,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생각, 머릿속에 떠다니는 잡념을 말끔하게 닦아낸다. 제3장 제3장 선긋기. 타인의 일이나 바깥 세계의 문제를 쓸데없이 좇지 않는다. 나답게 살아간다. 제4장 다시 세우기. 실수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후회와 미련 등 과거에 속박당한 마음을 다시 한번 자유롭게 만든다. 제5장 뛰어넘기. 오랫동안 되풀이해온 괴로움의 원인을 밝혀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극복해 나간다. 그래, 이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5가지를 제대로 실천에 옮기기만 해도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괴로움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들은 붓다의 지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붓다란 깨끗한 마음의 경지에 도달한 깨달은 자를 의미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첫째, 마음의 얼룩을 씻어내는 방법과 둘째, 어떤 문제든 확실히 해결하는 올바른 사고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00년 전 인도에서 붓다가 설파한 이 방법은 종교라기보다 합리적인 마음 사용법에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명상과 심리학을 비롯해 마음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원료에는 붓다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붓다의 방법을 현대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씻는 기술로 체계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의 최대 장점은 붓다의 가르침에 담긴 본질을 시각적인 도표를 통해 풍부하게 해설했다는 점이죠. 글만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던 부분도 그림을 보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주 소란스럽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업무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마찰, 후회스러운 과거, 불안한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지는 상황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마음을 씻는 기술을 터득해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마음만큼은 깨끗한 채로 살아가자. 바로 이런 결의말입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쾌적한 인생은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끔하고 상쾌하게 그저 매일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기쁨이 솟아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산하기 류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의 흔들림은 멈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마음을 더럽히고 불필요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첫 작업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뒤덮인 마음 상태를 깨달아라. 그리고 자각하라. 이렇게 얼룩진 마음으로는 올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대로는 언제까지나 괴로움의 연쇄가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젊은 수행자에게 주는 훈계, 중화 함경에 수록된 글입니다. 마음이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쓸데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출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는 올바른 이해를 얻지 못하고 고생만 계속될 것이라는 아주 명쾌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올바른 이해는 붓다가 가장 가치를 둔 마음의 능력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 역시 올바른 이해 중 하나죠. 이 이해가 기반으로 잡혀 있어야 애초에 자극 자체를 멀리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결생하고 말았구나. 집착이 남아있어 좋은 정신 상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의할 수 있게 됩니다. 라벨링으로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라벨링입니다. 라벨링이란 단어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지금 하려는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걷고 있을 때는 나는 지금 걷고 있다고 의식한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역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각한다. 컴퓨터로 일을 시작할 때는 일을 시작한다고 확인한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벨에 이름을 적어 착 붙인다는 느낌으로 외부인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이상적인 라벨링 방법은 하기 전에 확인하고 한창 하고 있을 때 확인하고 하고 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옷을 입는다. 손을 뻗는다. 뻗고 있다. 오른팔을 넣는다. 넣었다. 왼팔을 넣는다. 넣었다. 같은 식입니다. 바깥을 걸을 땐 지금부터 걷는다. 걷고 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신호를 본다. 멈춘다. 서 있다. 기다리고 있다. 같은 식으로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자각하는 것이 이해의 시작입니다. 하루 5분, 마음 멈춰보기. 라벨링이 익숙해졌다면 시험 삼아 5분 동안만 나는 무엇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중간에 끊지 말고 연속해서 해보길 바랍니다. 방 정리나 식사 준비 등 몸을 사용하는 단순 작업부터 도전해 봅니다. 방 정리라면 잡는다, 옮긴다, 놓는다 정도의 단순한 라벨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확인이라는 이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제대로 했다면 상당히 피곤해질 텐데 이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확인에는 적지 않은 주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샌가 확인에서 떨어져 침묵하고 맙니다. 즉,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5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인데도 단순한 사실조차 계속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평소 그만큼 쓸데없는 생각에 잘 빠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멍하니 있을 뿐 지금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선명하지 않은 마음 상태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자신을 탓하고 침울해지는 마음의 얼룩을 한층 더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몇 번쯤은 진지하게 라벨링 모드에 도전해 봅시다. 사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외에는 항상 말로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적입니다. 모든 단어를 꼭 소리내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이것을 했다. 다음에 할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계속 확인해 주세요. 자각하는 것, 즉 자신의 객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씻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점차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선명해졌다는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상쾌한 일이죠. 모든 괴로움은 세 가지 반응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라벨링을 바깥이 아닌 안쪽, 즉 자신의 마음에 적용해 봅시다. 마음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차분해질 수 있고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먼저 다음 세 가지 단어로 마음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탐욕, 욕구 과잉인 상태,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고 확인한다. 분노, 불쾌를 느끼는 상태, 화가 치솟고 있다고 자각한다. 망상, 머릿속에 단어, 소리, 영상이 떠도는 상태, 망상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이 세 가지를 꼽은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반응의 종류로 분류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생각되는 괴로움이라도 객관적으로 만들어내는 반응은 이 세 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들을 괴로움을 동반하는 3대 반응이라고 하여 번뇌 혹은 삼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800만 화소의 TV 화면도 기본적으로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으로 만들어진 것과 비슷하죠. 만약 TV에서 삼원색 중 하나가 사라지면 화면의 색감이 달라질 겁니다. 삼원색이 전부 사라지면 화면은 꺼지고 맙니다. 마음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탐욕, 분노, 망상을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지금 떠안고 있는 고뇌는 줄어들고 단순해지며 이윽고 해소됩니다. 명상이나 좌선,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두 이런 반응들을 줄여나가는 훈련입니다. 세 가지 반응이 사라진 마음을 불교에서는 정적 혹은 청정심, 즉 깨끗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괴로움을 떠안게 된다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그에 맞서지도 말고 먼저 이 세 가지 반응을 줄여보자고 생각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사라지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진정한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반응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라벨링입니다. 이건 탐욕이다. 이건 분노다. 이건 망상이다 라고 확실히 자각할 수 있다면 그 반응은 사라지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반응과 이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말로 이해하는 데 사용하면 반응에 사용하던 의식의 양이 줄어드니 괴로움도 해소된다는 원리이죠. 한편 라벨링을 하면 쓸데없이 반응해서 분노가 증폭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는 자기 말에 반응해서 새로운 분노를 결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생이라는 뜻은 외부 자극에 마음이 강하게 반응해 충동이나 욕구가 솟아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럴 때는 이건 분노를 그저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 말에 반응해서 쓸데없이 분노가 솟아난 것이라고 이해해 보세요. 분노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있다고
그저 차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마음에 대한 라벨링은 생각을 늘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 상태를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일 뿐입니다.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다만 처음에는 괴로움의 종류가 탐욕인지 분노인지 망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반응이 평상시 어떤 형태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 자세히 말로 표현하며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이 평소에 떠안고 있는 초조함과 응어리의 정체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망상이라는 괴로움의 근원을 깨친 자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건너기 힘들었던 마음속 거센 물살을 뛰어넘었으니 두 번 다시 농락당할 일은 없다. 이교도와의 대화, 경집 중에서. 괴로움의 99%는 망상에서 나온다.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망상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동반하는 반응을 일반적으로 탐, 진, 치의 삼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탐욕, 분노, 망상 순으로 나열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망상을 다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상이야말로 인간을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망상을 씻어낸다면 괴로움의 99%는 해결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만큼 망상은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망상이란 뭔가를 뇌리에 떠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을 그려보는 것, 소리내어 말하는 것,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등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모든 생각이 망상에 해당합니다. 업무나 공부로 머리를 쓰는 것도 망상이냐고 묻는다면 반응의 종류로 따지면 그것 또한 망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망상에는 무의미한 것과 유의미한 것이 있습니다. 후자를 불교에서는 올바른 사고라고 부릅니다. 목적에 맞게 생각하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씻어내야 할 대상은 목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무의미한 망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쾌한 느낌을 주는 기억을 떠올린다. 앞날을 비관적으로 상상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잡념, 소리, 영상, 말 등이 머릿속에 떠돌아 집중하지 못한다. 자신을 미움받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망상을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할까요? 바로 쉽기 때문입니다. 망상하는 데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으니까요. 제한도 없습니다. 혼자서든 누구와 같이 있든 집에서든 밖에서든 심지어는 자면서도 망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망상이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티끌 같던 망상도 한없이 쌓이다 보면 태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망상이 마음을 점령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망상 하나가 자극제가 되어 마음이 또 다른 망상이나 감정을 만들어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면 당시의 괴로운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실패했다. 난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솟구치면 그 망상에 마음이 반응해 한층 더 침울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망상에도 마음은 반응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 나약해지거나 난 안 될 거야 라며 포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망상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늘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망상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래, 타인, 자기 자신에 대해 온종일 망상을 해서 분노, 적대감, 의심, 두려움과 같은 마음에 완전히 갇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확 바꾸고 싶다면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런 망상을 씻어내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망상을 라벨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스스로, 아, 방금 망상에 빠져 있었다. 현실에서 나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망상을 한 거구나 라고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 확인에 들어갑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서 있다. 걷고 있다. 숨 쉬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 라고요.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망상 상태를 자각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믿음이나 잡념투성이었던 상태로부터 쑥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망상이 줄면 그토록 굳어있던 고뇌도 녹아 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 탐욕. 탐욕이란 지나친 욕구에 사로잡힌 마음 상태입니다. 뭐든 지나치게 기대하고 바랍니다. 더 많이, 더 빨리, 혹은 이것도 저것도 갖고 싶다. 그 사람이 이렇게 뭘 더 해줬으면 좋겠다 같은 욕구에 사로잡혀 불만을 느끼거나 초조한 상태를 말하죠. 뭔가에 불만을 느낀다는 것은 그 자체로 탐욕입니다. 너무 많이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탐욕이 망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라는 망상이 만들어내는 탐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애정을 받지 못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은 그 기억, 망상이 남아있어 나한테 애정을 더 줘라며 자기 주장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주위 사람에게는 고집 세고 욕심 많고 여유가 없는 성격으로 비춰지죠. 이런 사람을 주위에서 멀리하는 이유는 본인도 자각하고 있지 못한 기억에 기반한 탐욕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망상을 바라는 탐욕도 있습니다. 물건, 지위, 과잉 이익 등 원래 없어도 되는 것을 바라마지 않는 정신 상태, 이른바 욕망입니다. 이런 탐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욕입니다. 더 편리하고 더 좋다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게 되면 무심코 반응해 갖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 망상이 머릿속에 아른거려 수중에 넣지 않으면 불안과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고도 소비 사회라고 불립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망상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해 이익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신상품, 신모델, 업그레이드는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갖고 싶은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가 만들어진 망상에 욕구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이 주는 혜택도 있으니 이를 싸잡아 부정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건 망상에 반응하는 것뿐이다. 필요 없는 탐욕이야 라고 이해하는 자세가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는 꼭 필요합니다. 망상을 보지 않으면 갖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굳이 보지 않고 좋지 않는다. 저걸 갖게 되어도 망상이 만족할 뿐이지 현실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며 생각을 고칠 수 있습니다. 탐욕의 대상은 물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망상을 바라마지 않는 탐욕은
그 밖에 다양한 망상으로 번져갑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나 지위를 사유화해 무력과 권력욕을 채우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이들이 바로 탐욕에 지배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회적 지위를 얻으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굳게 믿고 오로지 지위, 학력, 수치로 측정되는 목표를 좇는 사람들도 탐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신이 뛰어나다는 망상을 사수하기 위해 주위를 오로지 라이벌과 적으로 간주하고 경쟁하거나 깔보거나 질투하는 사람 역시 탐욕에 집어삼켜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저기압 상태죠. 그렇게 탐욕은 분노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탐욕에 사로잡히더라도 만족을 얻는 일은 한없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망상 그 자체를 바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중간하게 머리가 좋아 쓸데없이 망상을 잘합니다. 그런 망상이 자극제가 되어 욕구가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망상은 하기 쉽고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얻는다 한들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망상할수록 더더욱 갖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다만 마음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이런 무의미함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탐욕은 마음의 병이 든 것과 같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을 바람으로써 줄곧 불만 속에 쌓여 있게 되죠. 그런 욕심과 분노로 초조하고 빼앗고 남에게 상처 입히고 남을 이용하려 듭니다. 스스로도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주위에도 민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도를 따르는 자들이여, 병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몸의 병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병이다. 100살을 넘어서도 여전히 몸이 건강한 사람은 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떠한가? 한순간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마음에 얼룩이 없는 자는 극히 소수다. 증일 아함경 중에서. 과연 마음의 병을 가진 채로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는 자신의 삶과 가치관의 문제인과 동시에 사회 전체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을 바라며 망상하는 상태는 마음의 병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더욱 가치 있는 삶을 바라자고 다짐합시다. 어렵겠지만 그런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나는 옳다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분노. 분노란 불쾌를 느끼는 마음 상태입니다. 분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감정도 없죠. 업무나 생활에 쫓겨 초조할 때, 상대방과 말이 통하지 않아 화가 날 때, 부주리한 처사에 납득이 가지 않을 때, 불운에 휘말리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조금도 분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분노가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로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애초에 분노는 감정이라서 생각보다 먼저 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로 아무리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도 순식간에 화가 솟구치고 맙니다. 그럼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더 근본적인 마음 사용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 전체가 그 답이 되어 줄 것입니다. 먼저 분노는 불합리하다는 점을 실제로 느껴야 합니다. 불합리하다는 말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의 분노를 에너지로 바꿔 노력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는 착각일 뿐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이 집중하며 힘을 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분노에 사로잡혀 열을 내고 있을 뿐이지 집중과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분노는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분노를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의 작용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분노로 뭔가를 부정하면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 나의 분노는 정의로움의 발현이다 같은 생각이죠. 인정 욕구가 작동해 자신이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니 화를 계속 내게 되죠. 비판하고 싫은 말을 하고 성질을 내고 험담하고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옳다는 생각이 굳어져 갑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옳다, 나는 가치 있는 훌륭한 사람이다는 생각을 만이라고 부릅니다. 일정 욕구가 만들어지는 자신을 지나치게 긍정하는 망상을 뜻합니다. 오만함, 거만함, 자존심, 허영심, 우울감, 차별의식, 방심, 우쭐함, 독성과 같은 것이 만에 해당합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존심이 강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테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의미를 지닐 때는 누군가를 도왔다거나 사회적으로 좋은 일에 이바지했을 때, 즉 타인에게 가치가 있었을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저 나는 옳다, 나는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니 역시 망상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얼룩을 만드는 망상과 이별하기. 결국 모든 것은 망상으로 기결됩니다. 망상은 정말로 뿌리가 깊어 여러 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망상을 바라니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불만을 품고 초조해야 합니다. 망상으로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니 자신의 가치에 신경을 쓰고 남과 비교합니다. 경쟁하고 이겨서 우쭐해지고 져서 비굴해집니다. 망상에 빠져 자꾸 과거로 돌아가 버리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기 혐오가 계속 이어집니다. 망상에 빠져 있으니 계속 멍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망상이 마음을 더럽히는 최대의 범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망상이 사라진다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부정할 이유도 없죠.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요. 상대방에게 화내기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떻게 관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망상이 사라지면 이렇게나 단순한 마음이 됩니다. 인생에서 그토록 뭔가를 바라지 않아도 되고 화낼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토록 깊이 고민하며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죠. 그렇다면 마음의 얼룩을 씻어내는 순서는 제일 먼저 망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 망상과 이어진 탐욕과 분노 역시 떼어놓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탐욕, 분노, 망상 세 가지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마음 사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이해하는 것, 목적에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 사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하면 나를 우울하게 만들던 갖가지 고민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해소됩니다. 이제까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어 라고 분명 깊이 수긍할 것입니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떤 내용이 마음에 남으시나요? 저 또한 오랜 시간을 망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경험하고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망상 속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훨씬 더 편안하고 클린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책에서 첫 부분에 언급했던 라벨링하는 방법을 가지고 망상에서 빠져나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라벨링 명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준비가 되셨다면 편안하게 호흡해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좀 더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혹시 몸에 긴장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편안하게 풀어봅니다. 특히 이마나 미간, 턱, 어깨, 이빨을 앙다물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몸에 긴장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호흡과 함께 툭 하고 풀어내봅니다. 지그시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몸의 긴장이 좀 풀어지셨다면 천천히 호흡해 보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주의를 가슴으로 옮겨봅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내 주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슴에 둡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번에는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면서 배의 감각으로 주의를 옮겨봅니다.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배가 푹 꺼집니다.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혹시 지금 주의가 배에 있지 않다면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서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 있다면 생각, 생각하고 라벨링을 해봅니다. 생각, 생각, 그리고 다시 주의를 배로 가져옵니다. 배, 배, 이렇게 라벨링을 해도 좋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들어온다. 혹은 들숨. 숨을 내뱉을 때 숨이 나간다. 혹은 날숨. 이렇게 라벨링을 해봅니다. 들숨, 날숨. 배가 부풀어 오른다. 배가 푹 꺼진다. 들숨, 날숨. 생각이 저 멀리로 달아난다면 생각, 생각, 라벨링을 하고 다시 주의를 배로 가져옵니다. 배, 배, 들숨, 날숨.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 편안하게 자기만의 리듬대로 호흡을 이어갑니다. 마음속으로 숨이 들어온다.
숨이 가슴을 지난다. 배를 지난다. 배가 들썩들썩거린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으로 간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라벨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 순간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각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망상에서 빠져나와 지금 이 순간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연습해 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주의를 온 몸으로 옮겨봅니다. 온 몸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주의를 서서히 이 공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도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흔히들 마음 챙김은 자유와 해방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괴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의 길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왈마스테.